자, 안녕하세요. 노사 상생 경영 9월 셋째 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번 주군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도 전부 다 이제 뭐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이렇게 다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저같이 집에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탄의 아파트에 이제 거주 중인데, 예전에는 명절 때 제가 갔다 좀 빨리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지 않았다거나 그래가지고 있다 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한산한 게 느껴지고, 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은 차들도 많이 비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명절 때는 명절 내내 지하 주차장에 차가 거의 꽉 차긴 듯한 느낌이었고, 밖에 나가더라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볼 수 있었고, 상가들도 많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명절이 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 다른 이제 블로그 뭐 이런 것들 쭉 보다가 제가 1980년대, 90년대에 귀경 고속도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좀 작아지고 여기 있죠. 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80년대, 90년대 명절 고속도로 풍경입니다. 자, 아이고, 너를 보자는 게 아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차가 꽉 밀려 있는 것들 볼 수 있으시죠? 이거는 뭐 우리 출퇴근 시간도 가능한 일인데,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자, 가운데로 이제 몰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쭉 내려보면은 꽉 밀려 있는 거. 예. 그런데 좀 독특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내려 있잖아요. 이 내려 있는 게 사고가 나서 내린 게 아니라 워낙에 밀려 있으니까 내려서 뭐 밥도 해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볼일도 보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어때요? 이게 주차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을 테고, 이거 사람들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시간이 걸리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18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간다면 요금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때 한 4시간? 뭐 4시간 반 이렇게 걸릴 거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3시간 반 뭐 이렇게 소요가 될 거고, 이게 많이 밀린다 쳤을 때에도 그 정도가 걸리진 않습니다. 이번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라고 하는 시기 때 온 것도 여기 보니까 어때요? 평소의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저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분명히 들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명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고, 뭐, 옛날 우리나라는 뭐, 시족 사회였으니까 농사 짓고 뭐 하려면 자녀도 많아야 되는 거고, 어렸을 때 다 같이 북적북적거리고 살다가, 뭐 서울로 도시로 돈 벌러 떠났다가 성공해가지고 막 오면은 뭐 부모님들 막 어깨에 막 들썩들썩 하시고 다들 오랜만에 모여서 추억도 막 되새기고 이런 게 우리의 민속 명절, 뭐 설이다 추석이다 생각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다 조촐하게 이제 가족끼리만 모이고 이제 가족끼리도 모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우리 학생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는요,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변화를 인지하고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회를 이끌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항상 변화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그래서 기고를 했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면서 사회적 변화가 어떻습니다라고 이제 썼던 글인데요.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를 예상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우선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지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 철강, 건설 등의 중장대 산업이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뒤로 물러나고 이제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변화를 맞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사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전통의 에너지, 통신 업종이 물러나고 소위 빵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플랫폼 기업이 올라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 카카오가 시가총액 규모에서 현대자동차를 따라잡은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대와 미래의 사회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시험 성적 우수자가 능력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실제 노동시장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하며 이런 불일치로 인해 학력 인플레이션과 스펙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직업의 세분화 및 다변화가 예상되며 기존의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융통성이 요구된다. 특히 IT 분야는 신흥 재벌의 80% 이상이 IT 산업에서 생성될 만큼 비용의 증가 없이 높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인 고령화 또한 미래 사회의 변화의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 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노동자들의 이주가 더 활발해지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인식이 선택으로 변경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 미래 사회는 창의성의 사회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산업 애널리스트 벤 바지건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년 안에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삼성이 전 세계 선두 기업은 맞지만 휴대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OS, 즉 운영체제의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만으로는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기가 힘들 거라는 주장이다. 휴대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보면 삼성은 기술 중심이며 애플은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전력 제어 기술, 무선 단말기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술, 무선 지원의 효율적인 사용 기술, CDMA 관련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애플은 밀어서 잠금 해제, 멀티터치 탭 확대, 바둑 모양 아이콘 배열, 둥근 모서리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의 맹추격을 보면 기술은 단기간 안에 추격이 가능해도 애플의 창의성은 단기간 안에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요에 공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공급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즉 블루오션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를 발명의 시대라 한다면 미래는 혁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발명품으로는 증기기관차, 경비행기 등이 있으며 20세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들 수 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위대한 발명품일까? 1900년대에 사는 사람이 1960년대에 오고 1960년대에 사는 사람이 2020년에 왔다고 가정한다면 전자가 훨씬 더 충격적인 발명일 것이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말이 아닌 기계가 이동수단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1900년 이후로 기술 혁신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명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명하던 시대에서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서 새롭게 혁신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19세기 세계 최고 기업인 GE 경영철학은 이미지네이션 앳 워크, 즉 발명은 상상에서 나오니 상상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면 20세기 최고 기업인 애플의 경영철학은 Think Different, 발명이 아니라 기존과 다르게만 생각하라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폰과 컴퓨터의 기능을 합쳐놓은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미래에는 인간 중심의 3차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제조업 등 물질 중심의 제조업이 성행했다면
미래에는 의료, 교육, 게임, 놀이공원 등 인간 중심의 서비스업, 즉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사회에서 소비사회로, 특히 이미지 중심 소비사회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인간은 일, 즉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때 노동으로 정의했지만 이미 현대사회는 노동사회가 아닌 소비사회가 되었으며 소비의 핵심은 제품의 실질적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명품 가방을 선택할 때 가죽의 질이나 효율성보다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도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이다. 광고를 하지 않고 스토리를 만들어 스토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진출 당시 오전 9시까지 스타벅스 마크를 보여주면 커피를 할인해주며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당신을 응원한다는 스토리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번호표를 나누어 주지 않고 고객의 이름을 불러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인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개인의 측면으로 본다면 성형수술 붐은 이미지 소비에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진학 그 자체보다 스카이의 이미지를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관점의 미래 사회로의 변화 모습을 본다면 이케아를 뽑을 수 있겠다. 이케아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다. 직접 조리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올리고 아주 쉬운 가구도 일부러 약간 어렵게 만들고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기에 보여주기 힘든 남성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며 여자 혼자 쇼핑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만들고 너무 넓은 매장에 직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쇼핑을 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스냅챗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통해 정보는 모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였으며 에어비앤비는 방 하나 없는 세계 최대의 숙박 업체로 성장했다. 이렇듯 미래 사회의 창량,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고려하여 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기고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처럼 세계는 엄청나게 우리의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대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짝 앞서 나갈 수 있다면은 세상을 우리가 리드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살펴보게 되면은 어때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도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해결책을 만들어가면서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먼저 서두에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근로기준법입니다. 내용 보셨을 때 좀 키워볼까요? 이건 좀 더 잘 보이시죠?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 시작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특히 근로자는 누구고 사용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근로자는 본인의 돈을 받기 위해 임금을 목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그 노동을 이제 임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계약으로 해놓은 게 근로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보면 기본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수당들 뭐 아니면은 실질적인 뭐 급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받는 총액 이거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90일 동안의 평균의 1급을 계산해서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90일 동안 받을 돈을 90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1급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30일치 곱한 게 바로 평균 임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일주라고 하는 거는 휴일을 포함해서 7일.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내지는 일월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통상이고요.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소정 우리가 정한 근로 시간이다. 그래서 뭐 나라가 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간에 정한
우리 이렇게 일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소정 근로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보다 적은 시간 일을 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3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여기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다 해서 최저임금은 다른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도 결정이 났지만 8천, 9천 몇백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급을 얼마를 받고 있어요? 10,000원을 받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최저임금이 9,160원인가? 그렇게 됐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당신 임금 낮춰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는 최저 기준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근로자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법은 만인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동관계법령, 노동법이라고 불리우는 노동관계법령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생각했을 때 근로기준법은요 대상자가 여기 위에서 정하고 있잖아. 뭐라고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나눠 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은요 사용자를 위한 법일까요? 근로자를 위한 법일까요? 네, 근로기준법은 명확하게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태어난 탄생서부터 불평등해요. 크게 둘이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로자를 위한 법이 바로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들은요. 둘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가 아닌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줘야 돼. 이게 최저 기준이야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잘해주는 거는 법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최저임금 9,160원인데 여기다가 10,000원씩 주고 20,000원씩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적게 주면 문제가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해라고 기준을 줬어요. 그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거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50시간, 60시간 일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걸 갖고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최저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4조 보니까요.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거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거는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거고 그걸로 인한 임금은 얼마를 줄 거야. 서로 간에 상반 간에 타협 아니면 상반 간에 같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타협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업주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고 얼마를 줄게요 라고 공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와서 면접을 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조건을 이미 제시를 하고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중에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타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근로조건의 준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 협약,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단순하게 둘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단체와 그 다음에 사업주,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해가지고 쌍방간에 정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규칙은 회사 내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겠지만 이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규정하기는 작은 사업장들을 그걸 다 만들어서 신고하고 이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근로자가 10명이 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 취업 규칙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해당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함에 있어가지고는 근로자들한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첨부해서 해당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한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내용 같이 해서 수정도 신고를 한 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게 바로 취업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 주말 사이에 다들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으면서 뭘 봤어요? 네,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예, 넷플릭스가 이번에 새롭게 나와서 한국 드라마에 한 획을 그었어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어때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었고 이걸 전 세계로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시청률 1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틀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것과 뭐 거의 맞먹는다 뭐 비슷한 수준의 여튼 지금 우리나라 K-팝 아니 K-드라마 아니 K-컬처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위상이 굉장히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한국의 주변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한민족, 우리 한국이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나가고 있던 거고 우리들이 바로 그 일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갖고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도 인지를 하고 우리가 더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오징어 게임이 오늘 어제 굉장히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예요? 불평등. 성차별, 남녀 불평등과 관련해서 많이 다뤘다. 게임을 하는데 힘센 남자들만 위주로 하는 게임들이 있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왜 저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균등한 처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된다. 남자는 더 주고 여자는 조금 주고 남자는 일을 어떻게 시켜 여자는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남자니까 시켜주고 여자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되고 그 성뿐만 아니라 국적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제근로의 금지에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당연한 거죠. 예, 이걸 일을 시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사용주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능동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내가 얼마를 줄게 오케이 나와서 일할게 서로 간에 근로계약 맺고 사인하고 와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뭐 폭행한다든가 감금한다든가 협박한다든가 그 밖에 다른 거를 자유를 구속해가지고요 이거를 근무하게 하는 거는 TV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염전노예, 그 신안 뭐 저쪽에 가면은 거의 섬에 육지하고 연결 끊어진데 뭐 노예처럼 갖다가 막 염전에서 일 시키고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폭행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착취의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직업소개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직업소개서는 뭐냐면은 뭐 어떻게 하면 헤드헌터 직업소개서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직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알선을 해주고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크게 우리가 직업소개서 생각하면은 뭐 노가다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루하루 일당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새벽 막 4, 5시에 가면 쭉 몰리십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무슨 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데리고 가갖고 일 시키고 그다음에 데리고 오고 하는 것들. 그들이 받은 일당 중에서 일정 부분 뭐 1알이면 1알 이렇게 받아가는 건데요. 이게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서 진행을 하게 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헤드헌터라 그래가지고 뭐 똑같은 직업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찼어. 근데 이 경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구하고 싶어. 거꾸로 회사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한테 헤드헌팅 회사에 연락을 해주면요. 이제 그쪽에서 풀을 갖고 있으면서 괜찮은 사람들이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채용을 연결시켜주면서 그거에 따른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 이거는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소개시켜주고
내지는 불법적으로 작업소개서를 운영해서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해서 받는 임금에 대해서 착취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중간 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소개서나 헤드헌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크루트 회사 만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을 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자, 국민권 행사의 보장이다라고 선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국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할 시장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이 사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선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주가 일해야 되니까 너 선거 못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선거할래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할 텐데 나 그때 선거하러 갈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 끝나고 가라고. 그 일 전에 가라고. 대신에 그 주어진 시간이 충분히 국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그 시간을 달리 정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적용의 범위를 보면은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은 상시라고 하는 건 항상 5인 이상,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이 법에 대해서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여기서 상시 5인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5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5명이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 아버지가 있고요, 또 배우자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요, 자녀들 한 5명이서 같이 일을 합니다. 7명이잖아요, 구성하면. 여기서 사업자 아버지 빼더라도 6명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이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크게 이 노동관계법령 특히나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사업장을 절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는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큰 사업장이니까 모든 그거를 모든 법을 다 적용받고 있어요. 근데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도 영세하니까 법에 적용해서 일부를 제외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은 뭐예요? 바로 근로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숫자 몇 명? 5명.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5명이다.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큰 사업장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법의 법령을 다 적용받아야 되는 거다. 하지만 근로자의 숫자가 5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떻다?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 어디까지 갔죠?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상시 5명. 왜냐면은 5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한 달 동안 평균으로 봤을 때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상시 5명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범위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 노동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노동청,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동청에다가 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근로감독관이라 그래요. 이 근로감독관의 신분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은 뭐예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법거래처장관이 어때 사업주한테 통지를 합니다. 언제 몇 시까지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어때 사업주는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시킬 수 있어요. 연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의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의 주요한 내용과 취업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취업 규칙 아까 얘기했죠? 회사의 내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내규라든지 아니면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고지사항이라든지 등등의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해 놓고 갖추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기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건 뭐 기숙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의 처음에 지난번에 기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처우라든지 하면 안 되는 뭐 중간 착취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고요. 네, 국민권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고 뭐를 규정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크게 둘로 나눴을 때 먼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고했던 글에 대해서 한번 읽어줬는데요. 그걸 요약을 한마디로 하자면 어때요?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적응해서 반발점을 빨리 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가 노사, 상생경영, 노하고 사하고 서로 간에 상생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여기서 더해주거나 덜해주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융통성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거의 대표 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첫 번째 총칙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